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왜 결석? 아니 지난주 제가 방송을 좀 들었는데 예. 아니 뭐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및 횡령 과는 무관한 이런 결석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뭐가 틀렸어요? 아니 뭐 제 휴가가 맞기는 하지만 예. 또 여러 가지 좀 일이 겹쳐가지고 예. 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자, 미디어 계에 지난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엄청 많았습니다. 네. 네. 정말 보면은 이제는 미디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전에 미디어계 뉴스를 하면은 조중동, KBS, MBC, SBS 같은 주요 신문 방송사를 중심으로 나온 뉴스였는데 이제 뉴미디어, 심지어 통신 3사 이런 영역까지도 부단히 이 미디어계에 어떤 적지 않은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민동기 기자 무슨 이슈를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지. 근데 예. 딱 타임상으로 보면 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MBC 사장일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 5시 마감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 KBS 심의실의 문제를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실. 얼마 전에 싸이의 젠틀맨. 그러니까. 아니 그때 저는 KBS의 지금까지 심의 내용이 이번에 젠틀맨을 방송 부적격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예. 어차피 지금까지 KBS 심의실에서 내린 결정 패턴을 보면은 조금 보수적이었어요.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례적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에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릴 때 그 사유가 예. 저는 차라리 예. 너무 선정적이다. 이러면 좀 네. KBS는 공영방송이고 지상파니까 그러려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게 선정적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주차금지라는 거를 걷어찼다고 그 장면이 나온다고 예. 공공시설물 훼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잣대를 언제까지 연기인데. 그러니까 연출이고. 연기고 연출인데 그걸 갖고 시비 걸면은. 네. 무슨 쿠데타 관련한 영화는 틀 수도 없겠네. 같은 논리로. 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란 아니야, 그건 헌법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 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나는 그 변화를 반영을 하는 게 네.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예. 그런 무슨 공공시설물 훼손은 무슨 공공시설물 훼손이에요. 그게 인터넷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예. 그 싸이 뮤직비디오에 나온 그 주차 금지라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주차 금지. 주차 금지라고 세워져 있는. 예. 하여튼 그게 표식이라고 하지 뭐. 표식이라고 생각이 안 나면. 그 표식이 개인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인 거. 개인이 주차를 거기다 못 하도록 그 건물 주인이라든가 가게 주인이 거기다 갖다 놨다. 그럼 공공시설물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떠돌 정도로 이게 지금 공영방송 KBS의 심의 기준 자체가 지금 희화화되고 있는 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좀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예. 이게 그 결정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많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러 오는 요 사이에, 네. KBS 심의실에서 이제 다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여론의 어떤 그런 비판이 거세지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네. 이게, 저한테로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당시 그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가 열리려면, 예. 그 위원이 7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7명 중에, 예.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서, 과반 찬성으로 또 의결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까지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게 이제 KBS 심의실의 입장이었는데, 예.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또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예. 그때 당시 4월 17일 날 심의를 진행을 했는데, 7명 중에 3명만 참석을 한 거예요.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과반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났고,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느냐, 심의실이.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싸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이렇게 발맞추지 못하고. 왜 이래? 왜 시대 뒤터져? 응? 아니, 좀 그것도 그러려니와, 응. 이렇게까지 대체 왜 무리수를 두면서 심의실이 예. 방송 불가 결정을 내릴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심의실이 분명히 그때 그 나름의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 심의실 모 관계자분한테 전화를 해서 왜 그러셨느냐. 예. 나는 분명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다. 예. 근데 그분께서 처음에 좀 이상한 말씀을 좀 하시다가 예. 코멘트하지 않겠다. 노코멘트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상황을 아니, 공영방송이 말이야. M1 노래를 금지곡으로 규정을 한다면은 사연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영방송의 책무 아니야. 아니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이것도 아니고 7명 중에 4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데 3명밖에 안 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 반영을 하겠다. 금지곡 사유 정도가 아니라 그치. 왜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였느냐. 이건 당연히 해명을 해야지. 당연히 해명을 해야죠. 근데 그 해명을 안 하시고 노코멘트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대로 처음에 그거 기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그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다른 매체에서 이제 막 받아가지고 후속 기사를 쓰고 이러니까 아마 불과 1시간 전에 홍보실을 통해서 입장을 전해왔어요. 네. 다시 심의를 하겠답니다. 다시 심의를 하겠다. 노코멘트의 그 사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심의하겠다고.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하겠다. 예. 저는 이게 공영방송의 현 주소라는 게 네.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KBS 한국방송. 그러니까 예.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게 솔직히 이게 심의실에 이 뭡니까 권위가 서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심의를 해도 그 고무줄잣대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예. 지금 사실 이 심의실과 관련해서 네. 여러 얘기가 지금 나와요. 어떤 게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 가지 심의 자체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 심의실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심의실장. 네. 실장. 황우섭 심의실장님이십니다. PD 출신 아니에요? 정확하게 제가 그 출신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이 심의실장님께서 예. 상당히 좀 논란의 핵심입니다. 예. 지금 결정 자체 이런 것보다 예. 어떤 사내 심의의 불신을 커지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예. 그 KBS 새노조 있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 예. 로부터 여러 번 난타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어떤 경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예. 지난해 총선 때 네. 새누리당 공천자들에게 예.
필승을 기원하는 화환을 보내서 무리를 좀 일으켰어요. 필승. 예전에 그 CBS의 그 권오경 사장이 총선을 앞둔 당에다가 축총선 승리라는 화환을 보냈다가 그게 그 CBS의 265일 파업의 그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못 지키는 이런 사장은 필요 없다. 나가라. 이 노조의 요구가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하물며 지금 KBS 프로그램의 심의를 담당하는 분께서 지금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 공영노조 위원장 출신이에요. 공영노조 위원장. MBC의 그 이 부장급 이상 그런 비슷한 거죠.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이었나? 맞아요. MBC는 그래요. 근데 그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KBS 스페셜의 정율성 편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서 이게 지금 방송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 시사교양 PD들이 굉장히 좀 노력을 했었는데 이거의 불방을 또 아주 주도적으로 또 주장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KBS 새노조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서. 근데 그 파업도 굉장히 그 당시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심의실장으로 있으니까 이게 심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특히 이건 뭐 제가 직접 취재하기도 했었지만 지난 1월 20일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다시 와락 벼랑 끝에서 희망 찾기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아실 거예요. 쌍용자동차 그때 이게 해고자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이념적인 그런 쪽으로 시각을 접근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쌍용차 사태 이후에 그 해고자와 해고자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말 그 담담하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미 사전 심의에서 방송 문제 없음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또 그 황 실장님께서 황 실장 징계를 위해서 열리는 심의지적 평정위원회까지 요구를 해서 이거 방송 일부 내보내면 안 된다. 뭐 일부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좀 이 사람은 그 자기 이념에 충실한 분이긴 한데 공영방송에서 심의를 담당할 위치에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이의 젠틀맨과 관련한 이 KBS 심의실의 이 결정에 대한 논란이 단순히 이거 하나만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아니라 이런 이 심의실장과 관련한 일련의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연 지금 KBS 심의실이 이 권위가 제대로 서겠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새노조가 심의실장 교체론까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지금 타격을 입은 상태였는데 그나마 지금 이런 절차상에 지금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상당한 타격이 좀 예상이 되고 실제로 뭐 이거 다시 뭐 심의 다시 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존 결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 결정에 대한 논란 등을 봤을 때 이 실장님께서 조금 결심을 좀 하시는 게 그렇죠.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양반이 그 미래한국이라는 우파 진영을 대변한다는 신문, 그 신문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셨군요. KBS는 공영방송의 시청자인 국민이 주인이 돼야 하죠.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지속된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신 분이 진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이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으로 KBS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혜는 국가와 시청자로부터 선택받은 권리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아주 뭐 기가 막히게들. 정말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미래한국이라는 신문하고 좌담회 이 언제 했냐면 2011년 12월 7일에 이게 업데이트가 됐군요. 방송 권력 이제 특정 이념에서 벗어나야.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PD 출신 맞네. PD 출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황우섭. 주로 교양. 그렇죠. TV 문화지대인가 이런 프로도 만드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문화적인 분이신데 왜 이렇게 또. 네, 그 KBS가 사실 심의실의 어떤 그 폭거, 지난 역사를 따져보면 참 창피한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2008년에 말이죠. 2008년 4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초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 제작의 독립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영향이 살아있던 2008년 4월이면은 정현주 사장이 이제 재임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2008년 8월에. 네, 잘렸죠. 그렇죠. 잘렸다기보단 쫓겨났죠. 거의 네. 자, KBS 심의실이 2008년 4월에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가요 1055곡을 재심의해서 418곡을 금지곡 목록에서 해제했습니다. 물론 노래 중에는 뭐 터무니없는 노래들도 많죠. 뭐 지나치게 저속하거나 뭐 혹은 반사회적인 뭐 마약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부추긴다든지 이런 것들, 폭력을 막 도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해야죠. 공영방송에서 뭐 개인이 뭐 이렇게 사서 듣는 거야 뭐 뭘 할 수 없겠지만 이 공영방송에서 틀 수 없는 노래들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풀린 노래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심영래 감독이 개그맨 시절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그 캐롤 아세요? 흰 눈 사이로 네.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이런 노래 있잖아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자, 그런데 이게 금지곡이었습니다. 왜 금지곡이었냐? 이 가창력 부족. 가창력 부족으로. 근데 가창력 부족이라는 그 이유는요. 가수 신영원 씨도 가창력 부족. 그러면 네. 그 기준대로라면 네. 지금 노래 금지곡 돼야 될 노래들 꽤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참. 이게 또 98년에도 이런 게 있었네요. 쿨의 예상이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이게 외설, 퇴폐, 불륜, 조장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윤일성 씨는 금지곡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 사고뭉치란 노래가 있어요. 최윤석 씨가 부른 노래인데 요거 같은 경우 이 짱구는 못 말려의 주인공 짱구를 연상하면서 만든 노래인데 근데 엉뚱하게도 이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처분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떠올랐겠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에 그 박정희 때 그 금지곡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 금지곡들도 많죠. 상상력을 무지하게 발휘해서 무조건 금지곡을 때려죠. 네. 그때.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어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방송을 통해서 토요일 밤에 이 노래 이게 원래는 목요일 밤에 이거였대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걸 토요일 밤에로 바꿨다는 거예요. 왜 바꿨나 봤더니 목요일 밤에 이제 그대를 만나면은 다음 금요일에 근면하게 이제 업무에 정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제 무슨 중세 시대야. 불목은 안 된다. 불토만 허용이 된다. 해서 이제 토요일 밤에로 노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2000년에 발표됐던 그 박명수 씨 노래 있잖아요. 바다의 왕자. 이 노래를 보면은 이제 2절 부분에 세겹 뱃살 접힌 아줌마 이런 부분이 있었대요. 원곡에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저속한 표현이라는 그 이유로 해서 저기 뚱뚱하신 아줌마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서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군요. 아니 리얼리티를 잘 살린 것 같은데. 이게 본 말이죠. 예술 작품들을 칼을 댄다, 가위를 댄다. 이게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치한 것도 유치한 거고요. 예. 이게 정말 그 KBS 심의실에서 지금까지 해온 그 기준은 정말로 좀 새롭게 바꿔야 돼요. 아니면 이게 KBS 자체에 대한 어떤 그
KBS가 KBS를 희화화시키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도대체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옛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이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옛날로 돌아가고 있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우리가. 지금 유신 시대에 그 퍼스트 레이디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뭐 시대가 뭐 전진하는 줄 알아? 어? 시대착오적이야. 대통령이 예. 싸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KBS가 지금 예. 대통령의 그 정서를 잘 못 읽고 있는 것 같아. 아, 싸이가 좋은 게 아니라 싸이의 인기가 좋은 거겠지. 그렇지. 솔직히 얘기해서. 예.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KBS 참, 이게 무슨 정권 바뀔 때마다 이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응. 참, 좀, 어찌 보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예. 누차야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충성했던 놈들, 그 놈들의 어떤 이념 성향을 분류를 해가지고 이걸 A4로 작성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고위층 찾아가서 보고를 하는 이런 새 시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그런 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도태되고 있는 거고. 저는 새 시대에 정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합편성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내가 우리 미디어오늘 기자들한테 화요일 날 네. 김용민 씨 나오니까 네. 큰 거 한 방 터트린다. 네. 봐라. 네. 그날 안 나오던데? 바꿨어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금요일로 바꿨어. 금요일 날 나가서 내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요? 예. 이제 박종진 씨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뭐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나 연맥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목사 아들이 이렇게 막말하고 다니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받아쳤느냐. 예, 저희 아버지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 아들이 아버지인 목사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삶이 불일치하거든요. 대체로. 그렇죠. 네, 제 아버지는 일치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세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신학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 세습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언론들 이거 세습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막 목청 높였거든. 그랬더니 와 박종진 얼굴 그냥 하얗게 질리더라고. 우리 우리 쾌도남반 제작진들께 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날 나간 이유는 그 얘기하러 나갔습니다. 그거 다시 보기 해야겠네. 예, 김재호 우리 사장님에게 헌정하는 그런 멘트. 그 멘트 드리러 간 거야,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받아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된다. 졸지 마, 씨발. 앞으로 종편에서 많이 불러주세요. 아니, 할 말 근데 아직 많아요. 예. 그 기사가 좀 났어요? 전혀 안 났지. 제가 쓸게. 써. 난 그렇게 얘기했어, 실제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와, 그랬더니 막 그냥, 박종진 얼굴이, 이렇게 질려가지고. 종진이 형 미안해요. 그 형이 또, 처음엔 또, 좋게 또 말해주려고 애를 쓴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뭐 또 미안하네, 또 생각해보니까. 박종진 연맥이려고 나간 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연먹일 의도가 있었다면 우리 김재호 사장님. 아니 김정은은 3대 세습이지만 김재호는 4대 세습 아니야. 그렇지. 이게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야.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야, 다시는 또 안 부르겠지. 아니 약속을 어쨌든. 저는 사실 나간 이유가 네. 그것도 있지만
김용민이가 그 괴물은 아니다. 이런 것들 우리 보수적 지향점을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나가지고 나는 보수의 가치가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했지만은 아마 우리 김재호 소장님은 막말 김용민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쾌도남마 다음부터 녹화로 전환되는 거 아니야? 그 예전에 그 김어준 씨가 말이죠. 그 MB 정권 초기에 OBS인가 MBN인가 그거 나가가지고 생방송 중에 전 이명박 대통령이 싫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했다가 그 프로가 녹화로 바뀌었어. 예, 하여튼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시대였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싫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잘. 저도 잘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네. 그 주변에 네. 이른바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는 일부 세력들. 네. 이를테면 지금 KBS에서 다큐국장이라든가 이런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이 내부 PD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마 이 방송되는 날 뭐 첫 회가 나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템을 보면 뭐 저기 아웅산 폭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좀 우려스러운 그런 대목들이 많거든요. 그 뭐 사실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KBS 안에서 공정방송을 위해 쓰는 분들께 참 이게 뭐 안 될 이야기지만 그래주면 고맙지. 국민 TV로서는. 고마워. 계속 그래줘 좀. 그 옆에서 충성하려는 그 오버하려는 선수들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 어디나 그래. 아니 이명박 때는 안 그랬나? 그러니까. 다 그랬지 뭐. 하여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MBC 사장은 어떻게 됐어요? MBC 사장이 오늘까지 이제 마감이란 거 아니야? 오늘이라 하면 4월 26일 금요일. 그렇죠. 예. 근데 요게 아주 그 재밌습니다 지금. 아니 그 안광한 그때 제철이 인맥 그 양반 지금 부사장이고 대행 체제를 하고 있죠. 안대행. 예. 근데 지금 예. 처음에 불과 며칠 전까지 김종국 그 대전 MBC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저 MBC 경남 사장이었어요. 그렇죠. 창원 진주 MBC 사장으로 내려갔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 양반 치하에서 내가 그 창원 MBC 토론 프로 사회를 봤잖아. 방송했잖아. 방송을 했지.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MB 정권에 날 불렀으니까 너무 그 양반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라고 했지. 김종국 가수 김종국 노래 아니야 그게. 그렇죠. 동명이인이라서 내가 또 고마운 마음에 그런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는 우리 김종국 사장님. 대전 MBC 갔어요? 대전 MBC 사장인데 김재철 체제 하에서 나름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 MBC 그 경남이 진주하고 창원 통합. 그렇지. 그 아무에게나 그 미션을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김종국 그 양반이 그 엄기영 사장 때 기획조정실장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뭐 정치부장도 거치고 나름 핵심 요직을 포스트를 쭉 거쳤어요. 네. 그리고 그 MB 정권 때 네. 그 이동관 이런 선수들하고 동관이요. 이런 선수들하고 나름 그 인맥이 형성이 돼 있었던. 네. 그래서 김재철 시즌 2를 그런 준비하는 선수들이 네. 김종국 대전 MBC 사장은 민다. 김종국을 민다고?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얘기가 들렸을 때 이제 몇 분들한테 확인을 쫙 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을 했죠. 이거는 거의 지금 대세론까지 막 확산이 되는. 김종국 대세론까지. 근데 갑자기 한 이틀 전에 다크호스가 한 명 등장합니다. 새로운 다크호스. 누구야? 최명길. 최명길 그 MBC 정치부장 했던. 유럽 지사장. 파리 특파원. 그 특파원은 아니고 이제 그보다 더 높은. 그렇죠. 유럽 지국장.
지금 유럽에 계신데. 예. 그 나름대로 신망을 얻고 있는 분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본인의 의사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예. 제가 어렵사리 연결이 됐습니다. 네. 최명길 지국장하고 연결이 됐어요. 통화를 하셨어요? 네. 오. 한다. 오. 그리고 이 한다가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어디로부터 좀 뭔가 좀 밀지를 받은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이제 쭉 또 반응을 떠보니까 그 반응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사장이고 네. 나이도 상대적으로 지금 후보군들 가운데 젊어요. 예. 그리고 뭐 보도국 후배들한테 나름 뭐 신망도 있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굳이 사장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예.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건 어디로부턴가 뭔가 언지를 받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그거는 팩트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어느 정권이나 솔직히 노무현 정권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한 KBS, MBC 사장 선임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정현주, 최문순을 갖다 앉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어서 뭐 KBS 사장에 예를 들면 뭐 강동순을 노무현 정권 때 세우려 한다. 그런 분위기는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건 뭐 당시 그때 정현주 사장이 한번 연임을 할 때 KBS 이사회가 열렸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정현주 사장이랑 막판까지 접점을 벌였던 게 김인규 사장이었어요. 김인규. 근데 그 표 차이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박빙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죠. 그 노무현 정권 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뭐 하여간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인규가 사장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만큼 KBS나 MBC 같은 이런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있어서 권력의 입김은 적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이명박 이후는 권력의 어떤 뜻과 무관한. 그게 사실은 정현주가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권력까지 동원해서. 글쎄 말이야. 체포까지 해가면서. 네. 이걸로 봤을 때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MBC 사장을 하려 한다? 박근혜 쪽과 교감 없이 내가 한번 출사표를 던져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기는 쉽지 않다. 그거와 관련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청와대가 미리 내정을 한 후보가 있다. 그 누군지 모르지만 내정을 한 후보가 있을 것이다. 아니 사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면 청와대 뜻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하지 않겠다. 그 말을 믿는다는 것도 참. 우리 또 경제형님께서 일단 그 선의를 뭐 그대로 일단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MBC 내나 방송계에서는 그래도 낙점을 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뭐냐? 예. 저는 여기에 약간 방점이 좀 찍히는데 일단 금요일 날 접수를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곧 3배수를 뽑아요. 그래서 그 3배수를 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그 3배수 후보를 올렸을 때 그 후보들 중에서 아마 청와대가 나름 의중을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썰이 또 있어요. 그 나머지 하나는 정말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썰로 나오더라고. 완전히 박문진 이사들에게 자율권으로 맡긴다. 나는 세 번째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상상하고 표현할 자유는 있지만 이 나라에서 뭐 명목상이나마 그렇게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거의 치료가 필요한 나이보다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요거 가지고 굉장히 해석이 분분한데 갑자기 원래 애초 후보군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강성주 그다음에 뭐 강성주도 저 노조위원장 출신 아니에요? 노조위원장을 했나요? 했어요. 아, 그래요? 아무튼 저는 강성주 포항 MBC 사장 같은 경우는 구찌 핸드백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죠. 신강균하고 같이. 하여튼 그분하고 뭐 김종국 지금 대전 MBC 사장, 네. 정흥보, 그다음에 황희만. 네. 아니 저 김재철 초기에 부사장으로 부사장이었나 보도본부장이었나? 아니 뭐 부사장까지 갔었죠. 예, 그랬다가 막 노조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김재철 그 사장으로부터 팽당한 케이스죠. 아 그래요. 김재철 인맥이라고 벌써 없구나 그럼. 초기에는 김재철 체제 구축에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팽당하면서 반 김재철로 돌아선 그런 인물로 지금 MBC 내부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일부 그 MBC 인사들은 황희만 선수가 만약에 사장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김재철 체제의 그 친위대의 그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재철 그 친위대 척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누군가는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요런 선수들만 지금 등장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최명길 아니 우리 저 혹시 그 민동기 부장이 최명길 그 지국장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띄워주는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렇구나.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유력하다. 유력한 게 아니죠.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갑자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춘추전국 시대처럼 최명길 저 지사장이 저한테 하겠다. 그리고 연합뉴스에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좀 시사를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뛰어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그 김영희 PD도 얘기가 나왔어요. 오 진짜? 그 예능 쌀집 아저씨. 근데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주변에서 그 김영희 PD를 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김영희 PD가 또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볼 수만은 또 없는 게 물론 이제 지원을 하거나 누군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김영희 PD가 예전에 그 일밤하고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 할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프로그램도 하고 예전에 그 탁구도 치고 막 아니 무슨 저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으면 이게 유력하다. 좀 창피하다 진짜. 그러니까 창피한데 지금 김영희 PD를 비롯해서 몇몇 PD들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어차피 기자 출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MBC 사장 중에서 PD가 사장이 된 경우는 그 예전에 노무현 정권 초기에 이긍희 사장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MBC PD들의 그 주장 중에 하나가 이긍희 사장 이후에 보도 출신들이 MBC 10년 정도를 장악을 했었는데 장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장악을 했는데 그 장악하는 동안 MBC가 어떻게 됐느냐? 뭐가 나아졌느냐? 그 88년 그 박문진 체제 이후에 MBC 사장을 보게 되면은 뭐 이등열보다 앞서서 강성주. 그렇죠. 강성구. 강성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아일보 출신의 김중배. 그리고 이긍희 다음으로는 최문순, 엄기영, 김재철. 그렇죠. 다 기자 아니에요? 기자예요. 사내외 다 기자고 이긍희 하나 빼놓고는 다 기자인데 그 PD 출신으로 사장 후보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영희 PD밖에 없는 겁니까? 뭐 다른 분들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가능성은 없고요. 아나운서 출신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손석희 교수도 뭐 한때 그 보도 기자로도 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참 손석희가 사장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적지 않아요. 아니 있죠. 그거는 이제 또 손석희는 MBC가 낳은 공정방송의 어떤 그런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국민 여론 쪽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그렇지. 돌고 있죠. 손석희가 MBC 사장 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점수도 많이 딸걸. 난 그렇게 봐요. 근데 이 김영희 PD라든가 이런 PD 쪽에서 자꾸 네. 그 쌀집 아저씨라든가 이런 PD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보도 출신 라인들이 계속해서 그 사장 후보군으로 오르는 것에 대한 상당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이근희 사장 이후에 10년 동안 계속 지금 보도 출신들이 이 MBC를 사장을 해왔는데 네. 중간에 뭐 과오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평가도 없었고 없이 계속 그 김재철도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보도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MBC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그거에 대한 또 평가도 없이 다시 지금 그 보도 출신들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한 네. 약간 반감, 반작용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뭐 그렇다고 뭐 PD 출신들이 잘한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대안 없으면은 무의미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네. 해야지. 아니 물론 저는 MBC의 PD들의 역량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아니 또 인물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뭐 최승호 이런 상징적인 인물들 있는데 최승호가 MBC 사장을 저기 박근혜 때 한다는 거는 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네. 굉장히 능력도 있고 그럼. 리더십도 있고 예. 저는 뭐 충분히 사장감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지만 예.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싫어할 겁니다. 박이 싫어해.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있어 이제 인물을 찾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찌됐든 마감을 며칠 앞두고 굉장한 여러분들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이게 무슨 마타도도 아니고 춘추전국시대도 아니고 갑자기 막 하루마다 막 바뀌어요. 대세론이. 그러다가 지금 저는 무슨 얘기가 오늘 들었냐면 안광한 또 대세론이. 그렇죠. 그 김재철 라인에. 지금 거의 뭐 핵심이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장을 뽑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 3월 이후를 연임을 어느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1+3, 1년과 3년, 1+3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장은 내년 3월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자녀 임기 채우는 거고 그걸 보고 그 기간대에 뭐 MBC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됐는가를 보고 그때만 다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차기 사장 중에 누가 되든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과도기적 그렇죠. 리더십을 행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가운데 보수주의자지만 조금 합리적인 분들 후보 몇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되는 게 훨씬 저는 낫다. 누구예요? 아니 뭐 이를테면 저는 김재철 체제 하에서 친이대가 아닌 분들인 나름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이라든가 MBC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끌고 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박문진 뭐 여권 이사들이 과연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그나저나 이진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혀 뭐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그래도 김재철 사직서 제출 직후에는 그 이름이 좀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거론이 됐었죠. 여성 대통령 취임 이후 또 최초 여성 방송사 MBC에서 사장 뭐 어울리는 컨셉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력하게 한때 거론이 됐었으나 그때 말고 쑥 들어갔습니다. 야, 내 상전벽해야. 진짜 엄기영 때만 해도 이진숙에 대한 이런 국민의 평가는 너무너무 호의적이지 않았습니까? 이라크 종군 기자. 그렇죠.
근데 김재철 체제에서 한 자리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무서워. 오히려 저는 그 이진수 기자 같은 경우는 많이 접촉해봤죠. 많이는 아니고요. 뭐 MBC와 관련한 기사 쓸 때는 이진수 거치지 않고 저기 뭐 그냥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믿음을 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뭐만 해도 아니 근데 저는 그런 어떤 접촉 이런 걸 떠나서 네. 방금 그 김용민 씨가 네. 그때는 참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예. 지금은 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봐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다만 예.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네. 그런 게 예.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변한 건 아니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 이미지가 무서워. 사실은 그러니까 엄기영 사장과 관련해서도 그 양반이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로 나간다고 했을 때 멘붕이 왔던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MBC 안에서는 저 양반 원래 저랬어 몰랐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두 명한테 들은 게 아니야. 뉴스가 아니었어요. 저도. 저 같은 그래요? 경우도. 왜냐면 저는 MBC를 출입을 하고 있었으니까. 뉴스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양반 실제 이미지는 안 그렇다.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뭐 이럴 만한 분 있어요? 사장 후보 중에? 아니 사장 후보 말고 통틀어서. 또 그렇게 따지면 많죠. 딱 두 명만, 딱 두 명. 또 좀 그러니까 생각을 이니셜.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저기 나는 그 인간을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 알잖아 누군지. 누구? 그 저기 갖다 바친 새끼. 좌파 분류를 해가지고 방송 나와서 꼴값 떴는데 아주 정말 죽겠더라. 아유 진짜 귀엽다 못해 아주 정말. 저는 근데 나름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종편엔 또 안 나와요. 종편은 또 안 나와. 안 나오더라고. 내가 종편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거든. 나올 법도 한데 성향상 안 나와요. 몸의 일부에 손도 댔다는 얘기도 있어. 어? 저기 TV에 나오려고, TV가 아니라 방송에 나오려고, 네. 몸의 일부에 손을 댔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방송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그렇지. 강하신 분이네요. 누구긴 누구야, 너야, 너. 나하고 비슷한 또 다른 사람이 있나? 찾지만 너야! 아니, 우리 진짜 언제 한번 그분 모시고 진짜 초대 손님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 아니, 모시기 전에 먼저 전화할지도 몰라. 언제 그 생방송 할 거니까 그때 전화해라. 생방송 참여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전화해라. 자, 뭐 이와간 그렇고 내가 또 지난 주간에 MBC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네. 또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MBC에서 왜 그 교육대로 파견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뭐 신천도 있고 뭐 몇 군데 더 있더만 보니까. 어딘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기로 이제 파견된 중견 방송인이에요. 뭐 PB인지 기단인지 아나운서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갔는데 이 또 김재철 치하에서 이렇게 교육대 하여튼 담당 직원이 있어요. 네. 김재철 사장이라는 이 주군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삼천교육대에 끌려온 그런 피교육생들 아닙니까? MBC 안에서는 대선배고 감히 뭐 마주칠 일도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기라성 같은 선배들인데 근데 지금 처지는 그냥 피교육생이야. 굉장히 무시한 거야. 이 양반이 한번 좀 30분 늦었는데 늦으니까 딱 문자를 보냈다는 거야.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가 막혔다는 거지 이 양반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김재철이 아웃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웃이 되니까 그 시간 딱딱 맞춰서 왔던 이 피교육생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TV를 틀더니
책상에 앉지도 않고 그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불량한 자세로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교육생을 지도하는 이 직원이 문을 열더니 아니 이게 왜 이러십니까? 이랬다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 피교육생들이 야 이 개새끼야. 이 새끼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드디어 여기서 얘가 시대가 바뀌었구나. 딱 인식을 하고 와서 이제 선배님들 저기 뭐 피자 시켜드릴까요? 그래서 피자를 시켰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이. 아니, 이 현장에서 지금 발로 뛰면서 방송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을 무슨 음식 만들기 이런 데다가 쑤셔넣고 이거 한마디로 이 사람들 모멸감을 주기 위해 보낸 거 아니야. 그렇죠. 김재철이가 그 원흉인 김재철이가 아웃이 됐으면은 그 시대 분위기를 알아야 될 텐데 그때서도 자기가 마치 PT 조교인 양 행세하다가 바로 거기서 욕을 먹은 거지. 그때부터 바로 깨갱하더니 다시 이제 본대 발령이 나니까 180도 다른 자세로 오더니 선배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아이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 탓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욕을 먹고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면은 저절로 자기를 중심으로 질서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보수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양이 아닌 질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 리더십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 보수는 기본적으로. 내가 안 물러나고 이 기선을 잡으면은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믿는 이런 자들이 바로 보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는 일생 존경을 받기 힘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왕 나온 김에 어차피 우리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으니까 한 명 더 얘기하자면 야, 나 그 양반 그 지난 대선 때 어느 그 특정 후보에게 아주 가깝다.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판도 받고 지적도 받았던 모 방송인이 있습니다. 모 방송인 있죠. 네. 제가 어느 당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느 그렇죠. 후보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양반이 대선 며칠 앞두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으로부터 차를 제공받았다는 거야. 그걸 탔어요? 아니, 그럼. 탔어? 타고 다녔어? 2차 타고 거기 자기 출연하는 방송 다녔던 거지. 나 어느 당이라고 얘기 안 했어. 어느 후보라고도 얘기 안 했고. 야, 그래 놓고는 나는 친모 아니에요. 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람이 말이야. 세상에 비밀이란 게 어딨어.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 그렇죠. 또 나름대로 또 이 바닥에서 한 10년 구르니까 정보가 알아서 여기 서울 종로구 동숭동 199번지 17호 벙커원으로 찾아오네 보니까 정보가. 예. 네, 민동기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미디어 오늘은 참 좋은 기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인정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PD저널부터 아주 맹활약을 하는 PD저널 때부터 알았던 아주 훌륭한 기자 정철훈 기자라고. 정철훈 기자 있죠. 근데 이 양반 결혼한 줄도 몰랐네. 결혼했죠. 예. 나도 모르는 새 결혼을 했고. PD저널 때 예. 제가 뽑았습니다. 정철훈 기자를. 정철훈 기자 그때는 뭐였어요? 그때 수습이었죠, 뭐. 뽑아놓고. 수습이었고, 예. 저는 그때 PD저널 편집국장이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두 사람은 미디어오늘 기자, 미디어오늘 지금 부장. 예.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만나. 또 제 부서 직속. 또 게다가. 예, 직속에 있죠. 야, 그것도 참 그게 묘해. 그렇죠.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일단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글은 내 인정해. 예. 뭐 취재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정철훈 기자가 얼마 전에 했던 특종이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관련한 특종인데. 원래 이 그 미디어 전문지에 잘 등장하지 않는 언론사죠. 극동방송. 그렇습니다. 이게 거의 뭐 여기는 정보가 밖으로 잘 유통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아주 베일에 쌓여진. 그렇습니다. 극동방송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네. 아무래도 제가 또 거기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이 기사와 관련해서 해설할 수 있는 처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FM 라디오 많이 들으시죠? 라디오는 FM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70년대만 하더라도 라디오는 AM이었죠. 그렇죠. 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근데 당시에는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AM 라디오가 참 잘 들렸습니다. 네. 자, 근데 요즘에 AM 라디오가 뭐 하여튼 건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점점 사양화돼 가고 있다는 평가인데 하지만 AM 라디오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게 멀리 갑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쏘는 AM 라디오가 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일본에서 들리는 경우도 많고요. 진짜 그게 잡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물론 낮에는 잘 안 들리는데 밤에 이 전리층 타고 멀리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AM 라디오 방송이 예전에는 냉전 시대 때는 대북 방송, 그렇죠. 대공산권 맞아요. 방송 이랬었습니다. 자, 극동방송도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은 이 중국, 소련, 북한을 상대로 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뭐 지금도 그 방송을 표방합니다만은, 자, 극동방송의 주파수가 1188이었습니다. 그렇죠. 1188kHz. 자, 그런데 극동방송이 곧 639kHz 이 AM 주파수를 또 얻는다는 그런 정보예요. 그렇죠. 정철훈 기자가 보도한 내용인데,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이 방송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10,000,000, 그러니까 1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방송의 개념은 미국은 뭐 방송 전파를 개인이 소유하기도 하고 또 임대도 합니다. 마치 그 집주인이 전세를 주듯이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파가 전부 다 국가 공공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를 운영하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재허가, 재심사를 받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과연 방송사로서 방송을 운영할 만한 그런 어떤 공정성 혹은 재정 기반이 돼 있는지를 계속 감시를 받습니다. 왜냐? 전파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재죠, 공공재.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 운영을 해야 마땅합니다. 네. 운영한다기보다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임대를 하는 거죠. 국가로부터. 자,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방송을 한다.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죠. 게다가 기독교 복음 전파와 무관한 VOA,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미국 국무성이 운영하는 방송, 이거를 10시간 편성한다는 겁니다. 제가 밤에만 AM 전파가 멀리 간다고 그랬죠? 네. 밤 시간대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을 극동방송이 639kHz 새로 얻는 AM 전파에 실어가지고 내보내는데 그 대가로 $10,000,000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상파가, 극동방송도 지상파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지상파 방송이 공공재인 전파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아니,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우리 정철훈 기자가 입수한 자료는 뭐냐면은 극동방송의 내부 보고서입니다. 그렇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보안 유지라는 이런 그 표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극동방송이 미국 국무성과 합의해서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소리, 미국 정부가 하는 이념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송을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 정부가 북한 치하에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뭐 방송을 한다.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또 그런 방송이 또 KBS 한민족 방송에서 해왔던 일들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전에 사회교육 방송이라고 해서 네, 맞아요. 이름을 이제 한민족 방송으로 바꿨고 그러한데 그런데 극동방송이 기독교 복음 전파를 한다는 방송이
미국의 소리를 그대로 내보낸다. 미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독교 복음 전파와 무관한 미국 정부의 일방적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고 네. 완전히 좀 벗어나는 그런 거죠. 이사장, 회장 김장환 목사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아주 대표적인 친미 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몇 년 전에 평화기도회를 개최했어요. 뭐 기독교 목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회를 연다. 그건 뭐 아주 박수받을 일이지. 그럼요. 근데 거기 강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누구였습니까? 조지 W. 부시.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무슨 침략 전쟁을 일으킨 놈을 강사로 세워놓고 평화 기도회를 해? 이게 무슨? 근데 이게 김장환 목사가 무슨 진짜 이게 뭐 패러디를 하려는 뭐 아주 고도의 개그 전략인가요? 아니에요. 패러독스도 아닙니다. 이 양반은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네오콘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라의 자존심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요. 아니, 미국의 정부의 목소리를 왜 한국 지상파 방송이 내보냅니까? 지금도요, 극동방송이 1188kHz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소리권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매일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있어요. 네. 나 이걸 우연히 주파수 돌리다가 들었어. 아니, 이게 왜 나오지?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렇지. 미국 정부의 소리의 방송인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미국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또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극동방송 안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정철훈 기자 때문에? 정철훈이한테 누가 그 정보를 넘겼느냐, 어떤 놈이 넘겼는지를 색출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는데. 극동방송이 이래요. 그래놓고는 애먼 사람, 그 혐의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유, 그분 어떡해? 참 말이야.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진짜. 물론 뭐 극동방송 전 직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색출하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예, 안 나옵니다. 원래 나올 수가 없는 사안이겠죠. 예, 통상 이런 분들은 어떤 정보, 자기 회사와 관련한 어떤 정보가 외부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을 때, 예. 반드시 언저리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정보 유통 방식은 꼭 그런 식으로만 유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지. 단번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정보를 유통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죠. 그렇죠. 예. 왜냐? 이거 내가 준 걸로 사람들이 다 인식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못해. 그거.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정보가 유통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결코 생각하지 못하는 루트로부터 정보가 입수됐기 때문에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시고. 지금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상한 사람은 생사람 잡지 마세요. 지금 얘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정말. 참 고생이 또 심하시네. 또 죄송스럽게. 이건 뭐 제가 극동방송을 비판할 목적보다는 이런 방송이 만약에 정말 한국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난다. 이건 진짜 나라의 자존심, 국기문란 행위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2000년 9월인가 10월인가 가을에 김장환 목사 자서전이 나왔습니다. 이제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이근미 씨라고 월간조선에다 글 쓰는 분이 있어요. 여류 작가. 그 양반이 이제 김장환 목사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책을 썼는데, 물론 굉장히 미화된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때 제가 이제 홍보국에 있었는데, 김장환 목사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영풍문고, 교보문고 가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사재기의 시초. 시초는 아니지. 그전에도 많이 있었지. 아. 네,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뭐 비법을 알려주더만 상학원으로 나왔는데 네. 상학원 다 사면 안 되고 산 것만. 우선 사야 돼. 상학원 다 사면은 이 사재기 한다는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지. 우선 상권을 사서 사서 이렇게 이제 가서 삽니다. 돈은 줬겠죠? 그 회사에서 줬지. 아, 그럼. 그래서 이제 상권을 좀 사다가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학원을 사는 이런 식으로 가야 이 표가 안 난다는 거야. 나름 치밀한데? 그런 지도를 받았습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어느 방송이든 말이죠.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방송사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홍보부서에 계신 분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방송부서보다도 홍보부서에 힘이 더 쏠리는 방송사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그럼요. 방송사가 건강치 못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 홍보가 누구를 위한 홍보겠어? 그렇지. 예. 홍보 쪽 파워가 세다는 거는 그만큼 내부 소통이나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극동방송 이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참 이게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혼선이 없으면 승인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또 정철훈 기자한테 밝혔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대체 머리에 뭘 탑재했는지. 제가 보니까 예. 이게 방통이나 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영향력 이런 것도 좀 우리 그 정부 관료나 부처에서 좀 고려를 해서 뭐 결정을 하겠다 이런 저는 뉘앙스로 자꾸 들려가지고 예. 조금 우려가 되긴 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미국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과 일치가 되지 않아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는 이게 쟁점이 안 되는 것도 참 이해도 안 가고 말이죠. 원래 잘 그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 오르내리지 않는 방송사인데. 예. 정철훈 기자의 이 저주받은 특종. 아니 뭐 저주받은 특종이긴 하지만 극동방송이 정철훈 기자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면서요? 제소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고? 내가 봤을 때는 내 평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괜히 그 언론중재위원회에 갔다가 일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염려를 해서 하려다 만 게 아닐까 이렇게서도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제보를 받은 그 제보 자료나 내용이 극동방송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단건으로 보도를 한 건 아니고요. 무수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후속 보도를 지금 할 생각이었는데 뭐 중재위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거의 하시라고 뭐 한번 저희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며칠 있다가 모든 또 중재위나 이런 방침을 또 철회하겠다고 알려와서 저희가 좀 미디어 오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건이 확대 재생산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터뜨리고 나서 잠깐 언론계에서 회자가 되다가 딱 잠잠해졌거든요. 근데 중재위 가거나 또 법정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또 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회자가 되잖아. 최소한의 머리가 있으시다면. 극동방송 절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사로서의 품위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좋아도 말이죠. 우리 정철훈 기자. 아주 훌륭한 기자. 훌륭한 기자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저질 체력이라는 거. 너무 바싹 말랐어. 그래. 그래서 키는 아주 너무 크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자, 하여튼 정말
제가 있었던 전 직장이라서 할 말은 많지만 이 방송이 추진된다 그러면 나도 이제 또 선물을 또 많이 꺼내야 되겠지. 네. 추억의 직장을 넘기며. 네. 아니 만약에 정말로 이게 방통위에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정철훈 자료집에 쌓여 있는 이 제보 내용을 네. 또 자세히 또 꺼내서 그거 얼마나 분량이 있길래 그래요? 그거. 아니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어떻게 무서운 사람이야. 거기서 그 기밀 유지가 아주 생명인 동네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 재밌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부시 대통령을 평화의 사도로 여기시는 그 아주 독특한 취향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만 방송사로서의 품이 중요합니다. 예. 또 KBS 얘기예요. KBS 얘기. 왜냐면 KBS로 시작했다. KBS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 사고를 일단 너무 많이 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이번 건은 좀 굳이 이걸 KBS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데요? 아니 어린이 독서왕이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취지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아주 좋은 취지죠, 취지는. 그러니까 뭐 독서를 이렇게 어린이 유희왕 뭐 이런 거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독서왕도 기본적인 취지는 뭐 책을 안 읽는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그렇지. 책을 읽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제 9월 방송 예정으로 50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예. 아직 편성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시험을.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전 골든벨처럼 이 독서 골든벨 이런 게 지금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예선전에서 책을 40권을 정했어요. 그 40권을 정했는데 40권에서 나오는 그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예상 문제집 이런 거를 책에다 뒤에다 붙여가지고 사지선다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은 공짜로 줍니까? 사야죠. 지금 보시면 뭐 영풍문고라든가 안디앤 누니스 그다음에 각종 예스24 인터넷 교보문고 이 보시면 KBS 어린이 독서왕 해가지고 매대 설치하고 이벤트하고 난립니다 지금. 누가 그 수익을 다 챙겨요? 그 수익은 약간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 KBS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북허브라는 그런 이번에 참여한 출판사들이 그 책을 유통하는 일종의 유통회사 같은 거를 이제 합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쭉 유통을 하는데 이게 대회가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돈이 들잖아. 이제 그 예산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충당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뭐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하는데 굳이 이거를 KBS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지금 독서 단체라든가 출판 단체 그다음에 뭐 전교조 뭐 이런 데서는 폐지하라고 지금 이걸 왜 하느냐. 그리고 지금 원래 그 경기도 교육청 이런 데는 아예 참여를 안 했어요. 16개 교육청에 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중에 7개 정도만 참여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 7개 중에서도 최근에 경북도 교육청이 또 빠지겠다고 그랬어요. 경북도 교육청이 상당히 보수적인 데거든. 글쎄 말이야. 근데 이게 워낙 막 시끄럽고 도교육청이 보기에도 이게 약간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빠지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그 KBS 한국어진흥원이라는 데서 이 행사를 지금 주관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자분께서 제가 계속 이 기사를 쓰니까 저한테 그럽니다. 오늘 전화를 걸어서 대체 미디어오늘은 무슨 의도냐? 아니 너희들은 무슨 의도인데? 그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독서를 어린이들에게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읽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시험을 치르고
거기서 또 배틀을 하고 지금 도서 선정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네. 그 일부 도서를 보면은 이건희 찬양하는 것도 있고 이건희 찬양하는 것도 재벌 뭐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게 왜 들어가야 되느냐 뭐 해가지고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독서가 읽을 독자가 아니구만. 그러니까 독이라니까 독 정말 독이 될 수도 있는 이 사안을 예. 왜 KBS가 방송 편성도 확정이 안 됐으면 빨리 이거 왜냐면 지금 책이 계속 팔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편성이 픽스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예.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럼 더 이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네. KBS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철회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독서 단체라든가 출판계의 반대는 계속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미디어들한테 자꾸 의도를 묻지 마시고요. 네. 니네 의도나 좀 분명히 밝히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고 추진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이 휘청휘청하는 이런 시기에 저희는 또 표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방송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분들께 참 미안합니다만 어떡하겠어. 시대를 잘못 만나고 결국에는 시대와 무관하게 KBS가 건강한 공영방송의 토대를 만드는 거 이게 필요하지만 그게 못 만들어졌다면은 결국에는 또 대한방송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토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오늘 4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독차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정말 미디어계의 숨은 이야기들 다 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잘 들었냐? 야, 내가 저 방송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할게. 얍삽하게 살지 마라. 보는 눈 많다. 모를 줄 알지? 예. 다 압니다. 예. 주시하는 분들이 늘었어요. 네. 예. 알아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안 듣더라도 귀가 따끔따끔하면은 아마 어디선가 김용민이가 또 자기를 욕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언제 한번 예. 정말 그 생방송을 한번 연결하시거나 자리에 한번 꼭 모셔서 네. 못다한 얘기를 예. 야, 어떻게 좌파 성향 그 리스트를 만들 생각을 했냐. 아이고, 나 참 웃겨. 그래서 지금 장수하잖아요. 참. 예. 제가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네. 예, 미디어 오늘의 민동기 부장과 함께한 미디어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